작년이나 재작년 여름에 이럴 때 이제 핵심지라든가 강남 위주로 올랐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급지, 하급지로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끊겼거든요. 잠깐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인데, 이 공급에 대한 부족은 뭐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변이나 이렇게 특수한 지역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급은 다 부족한 현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불꽃이 아니고 상승의 초입이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승훈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한번 우리 성정길 TV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또 말씀 나눴었는데, 이게 또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의 시장도 워낙 급변하고 요즘에 이제 좀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까 여러분 고민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도 벌써 이제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네. 최근에 좀 현장에서 보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떠한가요? 일단 뭐 연말 연초는 또 조용한 것 같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슈도 많이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그 분위기는 일단 약간 관망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도대체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나올 거는 같은데 뭐가 나올지 아직 감이 잘 잡히질 않고, 뭐 양도세라든가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가 나오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비중과 수위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걸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뉴스에 보면 네.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좀 거래가 되고 있나요? 거래는 별로 없고요.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약간 뭐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100%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현장에서 보는 걸로는 일단은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나오게 되면 물건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유세를 그 강하게 했을 때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뭐 그게 대다수 분들은 아닐 거고 일부 금매 물건이 나오기는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금방 소진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니까.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뭐 빌라 시장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좀 거래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아파트 시장 쪽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그쪽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지금 이런 신고가들이 좀 상승 신호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마지막 이게 불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뭐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 여름에 이럴 때 이제 핵심지라든가 강남 위주로 올랐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급지, 하급지로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끊겼거든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결국은 시간에 대한 지연 효과만 있을 뿐이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상승의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번에 상승하는 턴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인데, 이 공급에 대한 부족은 뭐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변이나 이렇게 특수한 지역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급은 다 부족한 현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불꽃이 아니고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20년, 뭐 21년 이때 상승장하고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좀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좀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20년도, 21년도에도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네. 지금도 작년 기준에 했을 때는 꽤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오른 원인 자체는 좀 틀립니다. 일단은 20년, 21년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뭐 사실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이 경제 위기다, 뭐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분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 유동성을 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0.5% 기준금리의 최저금리를 적용을 했었고 거기다가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도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산가치 상승 효과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년도, 21년도에는 물량이 딸리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보통 3년 반, 4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입주가 되는 건데 그 4, 5년 전에 공급했었던 인허가 물량이 나왔던 그 시기라면은 2016년, 17년도가 되는 거잖아요. 요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 인허가 물량을 많이 내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꽤나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큰 유동성 덕분에 가격이 상승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수요 측의 강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였다면 지금은 그때만큼의 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뛰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유동성 장애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많으면 전세나 월세의 가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부족하다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매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수요,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 수요 같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신규 공급 물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매가도 자극시켜서 매가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부가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매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입주 물량 기준에서 공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입주 물량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수요를 억제시켜서라도 좀 가격을 좀 누르려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 쪽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약간 투기꾼으로 보는 그런 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것도 처음 나온 얘기죠. 1주택자를 투기로 본다는 시각 자체가 좀 재밌고 그러니까 좀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성급하고 급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는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이 내 집에 거주 안 하고 내 거를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전세를 거주하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투기꾼의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도 주택이 여럿 있는 다주택자지만 현재 제가 상황에 의해서 아이들 뭐 교육 때문에 전세로 있거든요. 제 집은 다 전세를 줬고 그러면은 이게 투기의 목적으로 제가 전세를 하고 우리 집을 전세를 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죠. 뭐 지방 발령이 났다든가 그러면 이걸 꼭 팔고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집을 구입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시각을 어떤 투자자냐 아니면은 그냥 실거주자냐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은 굉장한 어떤 시간과 노력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실익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주택자를 어떤 투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더 강력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 대책 자체는 굉장히 좋죠. 방향성 자체는. 왜냐하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꾸준한 공급을 통해서 이제 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입주 물량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시키면서 결국은 매가 안정을 시켜주는 구조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공급은 공공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대책의 방향성은 맞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기존의 공급이 굉장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공백기가 생겼죠. 공백기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공급 대책도 119 대책 얼마 전에 나온 것들 보면 6만 원 정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요지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정부 문건에 나온 걸로 기준하더라도 28년, 29년, 30년 요때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4년 정도 내외 정도로 본다 그러면 즉 한 7, 8년 정도 뒤, 빨라야 7, 8년, 보통은 한 10년 정도 걸릴 거고, 그런데 뭐 과천이나 용산이나 이렇게 굉장히 굵직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벌써 막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는 더 늘어지는 우리가 학습 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10년 이상의 입주 물량 기준으로 10년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당장에 지금 혼돈스러운 이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누적돼 왔던 그동안 공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는 나중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당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살 필요는 없지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공급 계획에 대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이제 어떤 청약 전략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에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특별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일반적인 공급보다 그런 특별 공급이 당첨의 확률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경쟁은 굉장히 세요. 예, 뭐 100대 1이 뭐 10대 1 되는 거 정도가 되는 건데 파격적으로 줄어든 거지만 여전히 그 내가 당첨될 확률은 낮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면서 들어가기에는 저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뭐 내가 집을 살 여력이 없으면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어떤 제도를 통한 것보다는 저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정부에 썼던 문재인 정부 때도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지만, 사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그때 예상했다시피 여지없이 그 이제 입주 물량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거나, 사전 청약자들이 포기를 하거나, 혹은 사전 청약 때 우리가 발생했었던 금액보다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예상했던 그대로도 발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가가 하는 일이라도 플랜대로 딱딱딱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한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뭐 내가 점수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특별 정책에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도전하시는 것도 물론 활용해 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만 너무 기대지 말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용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빨리 집을 구입하시는 게 이 부동산 리스크에서 해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세 가지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앞서 얘기했었던 거는 공급에 대한 부족,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모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원인입니다. 공급 부족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뭐 세금 경책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전세나 월세, 임대차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전히 한 40% 이상이 무주택으로 거주를 하시고,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그 비중이 좀 더 높은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크게 손상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작년 한 해에도 그랬지만 월세 가격도 미친 듯이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물량으로 또 전이 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월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로,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다 뛰게 되는 구조인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확정적이다 사실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전월세 가격의 이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이죠.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대출 규제도 좀 하고 있고요, 뭐 토호제라든가 이런 지역별 규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카드는 세금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공급 위주로 개발해서 시장 안정화시키겠다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지켜지는 건 없고 막상 그 행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뜻처럼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세금 정책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안 해봤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안정화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뭐 이렇게 급등하는 가격 뭐 이걸 일시적으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금 정책까지 쓰게 되면은 저는 더 큰 부작용이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더 그냥 일반적인 세금도 아니고 굉장히 강경한 세금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다라는 거는 거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주택자분들이 이 세금에 대한 강경하게 되면서 공급이 더더욱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월세라든가 매가에 전이가 되는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1주택자가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기회가 올까요? 보통은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갈아타기는 이제 뭐 나보다 더 상급지로 보통 가는 걸 갈아타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은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 좋느냐, 뭐 3년 뒤가 좋아요, 5년 뒤가 뻔합니다. 지금 당장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한강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들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급지 이하 하급지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중간에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스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급지만 좀 오른 상태고 중급지는 잠깐 오르다가 만 상태고 하급지는 아직 잘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오르려는 채비를 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려면은 작년 재작년보다 갭이 지금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상급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 얘가 뒤따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튀고 올라가는데 얘가 따라가다 막았으니까 얘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남았습니다. 얘가 오르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긴 안목에서 보자 그러면 빨리 사는 게 무조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면은 갭 메우기라고 하는데 갭이 벌렸으니까 갭을 메우게 되는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가야 될 곳은 많이 올랐고 내가 사는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더 깊어지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제가 진짜 실무적으로 중개를 또 하니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 도대체 이제 이런 분 댓글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야, 25억, 30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을 도대체 누가 사느냐? 그거 살 사람이 있느냐? 이건 거품이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30억씩 현금 들고 와서 사시는 분 당연히 없죠. 예, 지금이야 약간 규제 때문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 고소득자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TI나 LTV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고 토지 없었을 때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중급지 뭐 어디 정도 될까요? 뭐 중구나 뭐 동대문구나 뭐 마포구가 됐건 어쨌건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이에요. 한 15억 정도 해요. 네. 그러면 그걸 팔아요. 그리고 강남에는 한 30억에다가 전세가 한 15억, 16억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 걸 팔아서 뭐 12억까지 비과세니까 세금도 별로 없고 이 강남에다가 갭을 통해서 매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실거주한 집을 팔고 이쪽에 갭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걸 매입을 하고 나는 뭐 1억에 200이든 150이든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걸 팔아서 자금 마련해서 강남을 구입하는 거지. 이 뭐 근로소득으로 뭐 30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형태가 대단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 방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방식이 어렵겠습니다만 여하튼 보통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좀 좁혀지는 시기가 내가 원하는 지역이
뭐 상급지든 중급지든 하급지든 또 갖고 있는 소득에 따라서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긴 한데 하급지에 있는 것들은 혹은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 갈아타기 지금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지로 가고 싶다, 뭐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뭐 강남 3구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다 하시는 거는 약간 기다리셔서 중급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서 갭을 좀 메우는 요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뭐 길어야 올해 내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 뭐 봄, 여름, 가을 요 정도쯤부터 지역별로 약간씩 타를 텐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부터 그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한 3, 4월 달 정도가 되면은 보통은 이 실거주자들이 움직임이 좀 커지거든요. 봄철 되게 되면. 네, 그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되신다면은 지금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머니가 부족한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서울을 진입하고 싶은데 좀 자본이 한 2, 3억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렇게 매물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지방 쪽에서는 충분히 뭐 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뭐 서울 수도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수도권도 이제 외곽 쪽이면은 일부 대출 활용해서 이제 아파트 형태로 가능하고요. 서울은 사실 2, 3억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건데 젊은 층들이잖아 신혼부부면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거주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들 하지만 사실 이 빌라 시장 쪽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뭐 소위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대의 부동산 화두인 공급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방식밖에 없는 거고 재건축만 가지고는 이 공급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해주겠다, 뭐 보정 개수를 통해서 사업성을 증대시켰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일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빌라를 매입함으로써 이 빌라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는 크지는 않죠.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을 부시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형태가 결국 재개발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지언정 그 방향성이 이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주택 공급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2, 3억 가지고 매매가가 2, 3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고 전세 금액이 한 2억 5천, 3억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는 최소한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보유하셔야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재개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투자금 대비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서울에 일단 아파트라고 생기면은 최하 15억서부터 뭐 고급 주거지는 뭐 5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15억이 넘으면은 보통 이제 20억은 기본으로 깔고 갈 텐데 신축 아파트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2, 3억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물론 중간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건 납부하게 되지만 뭐 조합원들이니까 집단 대출을 받는 이런 형태로 자금에 대한 준비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2, 3억으로 뭔가 자산을 불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어떤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답이 안 나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기 재개발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도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오피스텔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죠. 네. 올해 좀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괜찮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피스텔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랬다 보니까 가격은 잘 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가격은 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는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공급이 안 된 것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월세 가격 상승이 치고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러면 매매 금액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월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오피스텔 상품의 수익률이 개선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상품에서 수익률이 개선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요자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형태의 오피스텔들은 뭐 그동안에 미분양했던 거는 다 많이 없어졌고요. 물론 외곽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오피스텔 전반적인 오피스텔 시장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수익성이 개선됐으니까.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형으로 생겼는데 이제 공부상 오피스텔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로서 충분히 전 기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예를 들어 그래도 우리가 25평 아파트도 요즘엔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사이즈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이러한 수익성 상품이 아니라 아파트의 대체제 상품으로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 쪽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대체제라는 건 본 상품이 물건이 희소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파트가 워낙 부족한 지역이라서 서울 쪽에 아파트 형태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수익률을 떠나서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예정된 그런 형태의 빌라만 좀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고 재개발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 가격 편차가 엄청나거든요. 예, 아파트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빌라라면은 이제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저기 뭐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현격한 가격 차이를 보였잖아요. 근데 빌라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자들이 개발지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살려고 하는 모습. 반대로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지역에서는 내가 저걸 왜 사가 되는 게 워낙에 강해졌기 때문에 개발 예정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또는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먼저 될까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제성,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뭐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느냐, 뭐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 완성됐을 때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빌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구입하시는 게 속도도 빠르고 차익도 굉장히 크고 리스크도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벌써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붙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자양동 같은 경우에 불과 한 3, 4년 전쯤에 한 5억대, 6억대 정도 했던 것들이 1년 지나니까 8억대가 됐고요. 지금 최근에는 16억 정도까지 갔거든요. 예, 한강변 쪽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런 지역인데, 그 옆에도 뭐 모아타운 지정되기 전에는 5억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지금은 거의 한 9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시는 빌라는 뭐 사면 떨어진다, 뭐 안 오른다,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고요. 빌라를 그 물리적인 모습 현황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라는 입주 권리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금액으로 하는 것들이 입지가 좋고 속도가 빠른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분 금액에 맞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빌라로. 요즘에 인기 있는 지역은 물론 강변 쪽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강변 쪽. 강남도 인기가 있긴 한데 강남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잘 해줄까? 뭐 재개발은 어쨌든 공공성을 가미해서 굉장히 좀 낙후된 동네를 개발해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듯한 도로 모양의 뭐 이렇게 깨끗한 형태로 돼 있으면 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어서 아파트만큼 강남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강남 중에서도 좀 외곽 쪽에 있는 것들, 그런 지역, 그러니까 뭐 빌라가 많이 있는 방배동이라든가 저쪽 양재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잠실 라인들, 그러니까 이제 9호선 지나가는 뭐 석천동, 삼전동, 잠실동, 방이동, 이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포구 쪽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개발을 합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고 중구, 그리고 사당동 쪽이라든가 이쪽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외곽 쪽으로 가는 것들은 진짜 인기가 별로 없고요. 좀 미안하지만 현황이 그러니까 그 중간,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조금 압축시켜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 2호선 라인 정도, 그쪽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은 다 인기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다 좋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빌라를 사건 오피스텔을 사건 아파트를 사건 일단 입지를 보지 않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게 이미 가격에 많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이제 단기 과열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분당을 추격 매수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소외된 일산이나 뭐 평촌 이런 지역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이거는 이제 단기 투자자나 중장기 투자자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산, 평촌, 뭐 삼본, 중동 이런 일개 신도시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분당이 확실히 위죠. 가격이. 예,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당이 더 가격이 상승할 건 맞지만 일단 분당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촌 약간 쪘고 일산, 삼본, 중동은 크게 많이 오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겠다 하신 분들은 이쪽이 더 낫고요. 일단 투자 금액도 작고 올라가는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당 같은 걸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분당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아주 장기적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이쪽이 낫죠. 그래서 내가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지역은 좀 달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이제 상급지에서 중급지, 하급지로 이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지방장이 좀 살아날 거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방 쪽에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쪽에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잘 안 믿으세요. 왜냐면 워낙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예측을 할 건 아니고 결국 데이터를 보는 건데 지방 쪽에 있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좀 소진 속도가 좀 빨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죠. 매가 대비한 전세가의 비율인데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입자들이 매매를 전가하는 그 시점, 임계점이 도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틀린데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77, 8%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상승 폭이 뭐 서울 수도권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올라요 떨어지나요 물어보신다면은 지방도 반드시 오르게 되고요. 그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올해 상반기 내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아파트 기준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올해 있죠. 상반기면 금방인데요? 금방이죠. 이제 다 왔으니까 이미 상승 턴한 곳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원래 저는 작년 정도면 다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생각보다 좀 늦은 거고, 예, 올해 상반기 정도면 어지간한 지역은 다 오를 거고,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쪽에 있는 너무 또 이제 읍면 지역, 산간 지방 이쪽은 안 오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웬만한 도심 쪽에서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다 오를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죠. 5060 세대 분들 중에서는 뭐 집 한 채가 이제 전 재산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노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집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잘 투자면요, 뭐 그게 훨씬 더 나은 건데. 요즘 워낙 국장이 좋아서. 맞아요.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진짜 이건 성향에 따른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부동산은 대단히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것들은 뭐 저는 주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코인도 마찬가지고 운도 많이 따르지만 뭐 나름대로 공부해 갖고나 그쪽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주식을 하셔야겠죠. 뭐 나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베이스고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뭐 보편적으로는 이것저것 내가 어떤 그쪽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부동산을 추천을 하죠. 이제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떤 자산을 좀 보존하는 기능도 굉장히 크고요. 주식은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언론에서 보게 되면 잘된 케이스라든가 또 국장이라든가 미장 같은 경우가 좋을 경우에 주식으로 이제 많은 수익을 냈다 이런 것들이 막 인증돼서 나오니까 뭐 너도 나도 다 투자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잃는 분들이 더 많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시게 된다면은 부동산 쪽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이게 뭐 특별히 또 고민할 것도 없고 막 들여다봐야 할 것도 없어요. 사놓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나오고 금리 인상 카드도 나오고 경제 위기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그런 것만 그냥 생각 없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60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를 팔고 내가 이제 주식 쪽이나 이런 쪽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다면 하는 거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택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택연금이 이제 내가 아니 뭐 기간이 설정돼 있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내가 소위 말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매달 받는 이런 연금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활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은퇴는 요즘에 일찍 하는데 사는 건 굉장히 오래 사니까 공백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주택연금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팔아서 혹은 퇴직금을 받아서 그거 목돈을 소위 말하는 커피숍, 뭐 치킨집 이런 거 하다가 한 방에 망하는 것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5060 세대들 노년에 뭐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소위 생활비를 가장 비중을 두고 하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형태의 부동산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뭐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사회 문제인데 이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게 오를 만한 유인이 없다. 앞으로 가치는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물론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겠죠. 그래서 이미 지방 소멸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본다 그러면 통계청 기준에 했을 때 2045년 요 정도까지도 인구가 안 줄어듭니다. 지방 쪽에 이제 좀 구도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하신다면 그런 건 처분을 하시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수요자가 줄고 부동산이 하락하겠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인구의 전체적인 증감보다는 인구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령화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좀 활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고령화 된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분들이던 뭐 그게 누구든 집에서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집은 필요한데 일단 역시나 서울 쪽에 있는 것들은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 워낙에 이제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제 물려주시는 부모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증여와 상속 측면에서 26년에는 좀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을까요? 증여 많이 늘었죠. 증여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이 이제 계속 그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그때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되실 거는 같고요. 그리고 증여가 늘어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뭐 자녀들이 이제 증여하게 되면 이미 이제 성년은 된 거니까 세대 분리 한 다음에 분산해주는. 왜냐면 이건 보존은 하고 싶은데 내가 다 갖고 있으면은 뭐 보유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양도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자산가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보통 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가격이 높아지겠지 판단하기 때문에 다주택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이 오른다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점점 증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 하게 되면 더 비싼 가격에 증여해야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증여가 좀 더 가속화될 거고, 뭐 상속이야 뭐 돌아가셨을 때 얘기니까 그건 뭐 나중에 판단하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증여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이제 많이 투명화 됐긴 했지만 또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게 KB 시세라는 게 딱 정형화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뭐 토지나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딱딱딱 그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증여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뭐 합법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시는 것들도 있고 뭐 전세를 끼고 증여를 해주는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군이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거는 세무사랑 상의하셔서 증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6년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네. 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동산, 끝까지 가져가야 될 부동산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좋은 지역을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물론 하락폭은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하락폭은 더 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하락하기 직전에 팔고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상승기 초입에 사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운이 엄청나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린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IMF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이 있었고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PF 사태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 위기가 극복이 안 되느냐? 그건 없거든요. 세상에 극복이 안 되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보통 뭐 3년, 4년 이런 시간이 흐를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못 버티시는 분들은 이제 좀 큰 아픔을 겪겠지만 그 시점만 넘긴다 그러면 다시 재상승하는 게 사실 정확한 팩트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가격이 뭐 예상치 못한 경제 금융위기가 와서 요거를 파느냐? 저는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전 다 보유합니다. 예.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 대신에 거기 그 시점에 뭐 금리가 올라가고 또 뭐 역전세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그 자금 마련하지 못하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매로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적절한 현금 보유를 항상 갖고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만 확보하시게 되면은 다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게 뭐 하나 안 팔면은 유동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좋은 거 남기시고 예, 안 좋은 걸 파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극복이 안 되는 위기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도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네. 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있죠. 네, 언제인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제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겠어요. 저 금매네 사고 싶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보유하면서 저걸 안 산다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현금 보유했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예.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저는 올 거냐라고 보게 되면 안 온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못 맞춰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가 됐건 내년에 됐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는 버텨나갈 수 있는 힘 정도는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정말 금매로 팔고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을 너무 맹신할 수도 없고 난 분명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금리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올라버렸고 이게 뭐 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와버렸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변수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공부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때가 이제 저도 자산이 많이 좀 하락을 했던 시기고 실제로 팔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올라갈 걸 알았지만 현금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흑자부도 나듯이. 그래서 팔고 나서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저거 못 사더라도 이 정도 현금 보유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크게 돈을 버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네. 그럼 아무리 좋은 매물이 나와도 안 사고 참으실 수 그렇죠. 있으시죠? 요 정도 금액은 그냥 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뭐 이제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보다는 뭐 주식이나 코인이 더 빠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들에게 부동산이 왜 자산의 뿌리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심리적인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인이나 주식은 진짜 작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변화도 크고 역동적이고, 어찌 됐건 단기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과 달리 안정성이 없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일단 수익성 뭐 이것만 기준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두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걸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젊은 분이건 어떤 분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자산을 모았다.
뭐 분명히 있잖아요. 또 수익을 얻은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자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이유인데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으로 30억을 벌었어요. 그럼 30억으로 더 운용하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3억이 될 수 있는 재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그래서 적당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인 재화인 부동산 쪽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을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다. 부동산 자금이 빠지게 돼서 뭐 이게 내려가고 여기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젊은 층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만 버는 구조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되 일정 부분은 조금 약간 분산해서 너무 올인해서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부동산 쪽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기 재개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몇 천만 원에서 뭐 이런 것들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보게 되면서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버셔서 뭐 비싼 아파트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1억짜리를 구입하던 10억짜리, 50억짜리, 100억짜리 구입하던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손품 팔고 부동산 얘기 들어보고 물건 살펴보고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 하자 같은 거 살펴보고 등기하고 계약서에 못 쓰나, 이 과정은 똑같거든요. 얼마짜리 하든. 근데 나중에 큰 거 할 때 이게 작은 거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자산 증식에 도움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부동산도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성공에 굉장히 목말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운도 많이 따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나름대로는 좀 편안한 자리에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면은 이분이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실력은 다를 텐데 누가 잘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공부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만큼 공부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교양 지식은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뭐 실무도 경험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서 그거를 좀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능력을 갖추시게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정보를 얻는 습득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게 되고, 그걸 실전에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답지를 알고 문제지를 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 벌기가 쉬워지는 그 시기가 와요.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지점까지 도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